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이어진 부모님을 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세상엔 참 많은 소리가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귀를 황홀하게 만드는 감미로운 노랫소리, 꾸벅꾸벅 졸던 카페 점원을 화들짝 깨우는 자동차 경적 소리,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즐거운 술자리에서의 왁자지껄한 수다 소리 등등 우리 주변엔 끝없이 소리가 넘쳐 흐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사무치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는 바로 자식이 부모를 부르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중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제 마음을 저리게 하는 이름은 바로 어머니예요. 전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서가, 이 막내 고모 기억나니? 5살이었던 제게 손을 내밀던 막내 고모의 슬픈 얼굴.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첫 기억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는 본디 저희 아버지의 막내 동생인 제 막내 고모였습니다. 사람 목숨이 어찌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난단 말이냐.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절 끌어안고 연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조금 더 자란 후에 고모에게 듣기를 저희 부모님은 저를 어린이집에 맡기곤 할머니께 향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해요. 전주 시골에서 혼자 사시던 할머니는 전주에 있던 한 병원에서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으셨대요.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의 수술날 하루 휴가를 쓰고 엄마 새벽같이 할머니께 향했던 거고요. 그러다 고속도로에서 앞 대형 트럭이 차선을 이탈해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받고 그만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고작 몇 시간을 앞둔 수술을 끝내 마다하고 서울로 달려와 저부터 찾으셨다고 해요. 네 친엄마는 고아였어. 어릴 적에 미아가 된 후로는 보육원에서 자랐대. 그래서 널 돌볼 일가친척은 네 아빠의 형제인 나랑 내 언니들 이렇게 셋뿐이었지. 너희 할머니는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셨고 심지어 그때 수술을 미루신 것과 너희 아빠가 세상을 떠난 충격으로 얼마 안 있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거든. 나머지 두 고모는 절 맞고 싶지 않아 했다더군요. 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유일하게 절 보살피겠다고 나선 고모를 따라 고모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사업에 성공했던 고모부 덕에 고모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크고 넓은 2층짜리 주택 앞엔 푸른 마당이 깔려 있었고 마당의 잔디는 항상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집의 1층엔 넓은 거실과 함께 비싸 보이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고모와 고모부의 안방은 1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2층에 있는 4개의 방 중 빈 방 하나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어서 와라 동서가.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정서나 정보가 너희 사촌 동생 동석이야. 앞으로 이 집에서 우리랑 같이 살 거다.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어색한 마음에 쭈뼛대며 고모와 집에 들어서던 절 고모부는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반면 저보다 각각 2살, 1살이 많았던 사촌 누나와 사촌 형은 고모부의 다리 뒤에 숨어 절 못마땅하게 바라봤죠. 싫어요. 왜 우리가 쟤랑 같이 살아요, 아빠? 너희 엄마의 오빠가 동석이 아버지인데 동석이 부모님이 2분 다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너희 엄마가 동석이를 데려온 거야. 치, 야, 너 앞으로 내 장난감에 손대기만 해. 난 내 친구들한테도 내 장난감 절대 안 빌려주니까. 정보가 동생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고모는 저에게 으름장을 놓는 사촌형을 나무랐습니다. 고모부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누나와 형을 다독이셨죠. 단란하던 고모의 가정에 저는 그야말로 불청객이었던 거예요. 적어도 2 사촌들에게는 확실히 말입니다. 사촌들은 저와 전혀 어울리려 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2층에 방을 쓰고 있었던 사촌들은 행여 제가 따라 들어갈세라 방문을 꼭꼭 닫았고 특히 1살 많았던 사촌형의 로봇 모형이라도 한번 구경할라 치면 형은 제게 혓바닥을 쏙 내밀며 이렇게 말했죠.
저리 가. 너도 너희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 아, 너 엄마 아빠 없지? 아니야. 나도 엄마 아빠 있어. 어디? 그럼 데려와봐. 그리고 우리 집에 얹혀 살지 말고 너네 부모님 집으로 가. 고모가 우리 엄마 아빠는 잠깐 아주 멀리 간 거라고 그랬어. 나 좀 더 크면 데리러 올 거라고. 웃기시네. 넌 5살이나 된 애가 아직 그런 것도 모르냐? 네 부모님 죽었다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와? 넌 길바닥에서 밟아 죽인 개미가 다시 살아나는 거 봤냐?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안 죽었어. 정보가, 너 자꾸 네 동생 못 살게 괴롭힐래? 형은 저를 무척이나 괴롭혔어요. 저는 지지 않으려고 형에게 대들었지만 크게 반박할 말이 없었죠. 고모가 뒤늦게 쫓아올라와 사촌형을 혼내면 형은 오히려 눈물을 펑펑 흘리며 고모에게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내가 엄마 아들인데 동석이 쟤는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 미워. 형은 엉엉 울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모는 한숨을 쉬며 여전히 울고 있던 절 꼭 안고 달래주셨죠. 고모,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다시 찾아온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정말 2번 다시 못 돌아와요? 고모, 저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고모가 주부였기에 어린이집에 갈 필요가 없었던 전 사촌들이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 늘 심심했습니다. 절 싫어했던 건 누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1층 거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아노 뚜껑을 열어 건반을 눌러봤습니다. 그 고급 피아노는 누나의 것이었는데 가끔 누나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고 항상 저도 피아노를 쳐보고 싶었거든요. 생생히 기억합니다. 처음 눌러본 그 건반 하나하나의 묵직한 무게감과 제 귀에 들려온 깨끗하고 영롱한 건반 소리를 말이죠. 그런데 그때 주방에서 나오던 고모가 절 보고는 말을 걸었어요. 우리 동석이 피아노 쳐보고 싶었어? 네? 죄송해요. 당시 저는 사촌들의 텃세와 이제 막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한 부모님의 죽음 탓에 한껏 기가 눌려있던 상태였습니다. 고모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항상 저는 고모와 고모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어린 마음에 2분이 절 이 집에서 쫓아내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말입니다. 고모는 후다닥 피아노 의자 뒤에서 내려온 저를 보며 다정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뭐가 죄송해. 쳐보고 싶었으면 칠 수도 있는 거지. 고모가 말했지? 이 집에서 기죽을 필요 없으니까 눈치 보고 다니지 말라고. 너 자꾸 그러면 이 고모 속상해? 동석이 피아노 치고 싶으면 피아노 학원 다녀볼래? 고모가 보내줄게. 정말요? 그럼 당연하지. 근데 동석이는 왜 피아노가 치고 싶어? 고모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어머, 우리 동석이 아름답다는 말도 할 줄 알아? 우리 동석이 똑똑하네. 고모는 정말로 그날 오후 저를 피아노 학원에 등록시켜 주셨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외로웠던 제게 놀이터나 다름없었어요. 집에서 제가 피아노를 치면 누나가 달려와 절 밀치며 째려보곤 했는데 학원에서는 피아노만 비어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이 자리를 내어주셨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피아노는 제게 단순한 취미 그 이상이었습니다. 피아노는 제게 학원 친구들을 만들어주었고 제게 즐거움과 마음의 위안을 안겨주었죠. 생각해보면 전 그때부터 단 한순간도 피아노를 놓아본 적이 없었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던과 다르게 고모의 집은 날이 갈수록 가시밭길이 되어갔습니다. 제게 통 마음을 열지 않던 사촌들을 보며 고모와 고모부는 하루하루 한숨이 늘어갔어요. 누나는 절 보기만 하면 눈을 흘겼고 형은 툭하면 제게 시비를 걸어댔으니까요. 거기에 대고 제가 지지 않으려 맞받아치면 늘 싸움이 일어났죠. 정보가, 너 왜 자꾸 네 동생한테 시비를 걸어? 어? 너 정말 이 엄마한테 회초리로 맞아 볼래?
엄마 왜 맨날 나만 혼내? 내 말이 맞잖아. 제가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니까 제가 내 말을 잘 들어야 하잖아. 김정보, 여긴 네 집이지만 동석이 집이기도 해. 너 국민학생식이나 된 애가 자꾸 유치하게 굴 거야? 그만해. 그리고 당신 정복이도 아직 앤데 왜 자꾸 애를 잡아? 당신은 당신 조카만 중요하고 우리 애들은 안 중요해? 왜 동석이 쟤 때문에 우리 집안 이렇게 뒤숭숭해야 돼? 에휴, 어째 하루도 집이 조용할 날이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고모부는 점점 저를 찬밥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절 구박하거나 하셨던 건 아니었는데 고모부는 날이 갈수록 저를 본체만체 하셨어요. 퇴근을 할 때도 고모부는 사촌들의 인사만 반갑게 맞아줄 뿐 제 인사엔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고모부는 항상 사촌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만 물을 뿐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죠. 동서가 고모부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너희 고모부도 마음속으론 동석이 네 걱정 많이 하고 계셔. 그냥 고모부는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서 그러시는 거야. 고모는 따로 제 방까지 찾아와 항상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고모의 말이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도 않아 고개를 푹 숙이고는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누나는 여중을 다녔고 저는 형과 같은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형은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땐 잠잠하더니 중학교 2학년이 되자 형은 저를 콕 집어서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야, 이동서, 너 이리 와봐. 또 왜? 왜? 야, 학교 선배가 부르면 냅다 튀어와야지. 어디서 토를 달아? 야, 잔말 말고 너 내 가방 들어. 뒤에 붙어서 오지 말고 짜증나니까 2미터 정도 떨어져서 따라와. 다른 노는 형들도 형의 곁에서 함께 저를 보며 실실대고 있었기에 전 하는 수 없이 형의 가방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형은 지나가는 절 불러 매점 심부름을 시키고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오라며 절 수업에 못 들어가게 하기도 했죠. 주머니에 용돈도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저는 형에게 인상을 쓰며 따졌어요. 나 돈 없어. 형 돈으로 사다 먹어. 왜 매번 나한테 이것저것 사오래. 이게 주제도 모르고. 야, 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어차피 다 우리 아빠 돈 아니냐? 평생 우리 부모님 등쳐먹고 살았으면 자식인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이 더러운 고아 자식아. 더러운 고아 자식이라는 말에 그동안 쌓여왔던 제 분노와 슬픔이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형에게 냅다 달려들었고 그렇게 우린 처음으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집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며 우리를 체근하던 고모와 고모부 앞에서의 형의 행동이었어요. 전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달려들잖아요. 제 눈깔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요. 친구들 있는 데서 쪽팔리게. 뭐야? 동석이 너 형한테 이거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야? 어이구 입술 터지고 얼굴에 피멍 든 것 좀 봐라. 안 되겠다. 너 당장 회초리 가져와. 고모부가 네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줄 테니까. 여보, 동석이 얼굴에도 상처 많이 났어요. 왜 동석이만 혼을 내요? 당신은 또 동석이 편만 들어? 정복이가 제가 먼저 달려들었다잖아. 제가 먼저 달려든 거 맞는데요, 고모부. 형이 저한테 먼저. 시끄러워. 뭐가 됐든 형한테 먼저 손찌검한 건 혼날 짓이야. 당장 회초리 안 가져와? 저 그날 고모부한테 회초리로 엉덩이를 10대나 맞아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평소에 절 못살게 굴었던 건 형인데 그 벌은 제가 받았으니 말이죠. 제가 방에서 울고 있으니 고모는 제 방으로 들어와 저에게 다시 자초지종을 물으시더군요.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들은 고모는 잔뜩 화가 나서 다시 형을 불러 크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때 형은 울먹이며 고모에게 한껏 대들었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학교에서까지 네 동생을 괴롭히고 다녀?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엄만 왜 항상 제 편만 들어?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더 싫어하는 거야. 내 엄마 뺏긴 것 같아서 내 편 들어주는 건 아빠뿐이야. 엄마 정말 미워. 결국 다시 일어난 소란에 고모부까지 2층으로 올라오시게 되었고 고모부는 그 상황을 보며 진절머리를 내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방 밖으로 나왔던 전 1층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다투고 계시던 고모와 고모부의 대화를 듣고 말았죠. 당신은 왜 자초지종도 안 들어보고 애한테 회초리를 들어요? 들어보니 그동안 정복이가 동석이를 학교에서 많이 괴롭혔다던데 동석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고요. 그놈의 동석이 이제 정말 지겨워. 걔 때문에 내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됐다고. 나도 동석이 안쓰러워. 나도 연민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불쌍하다고 동석이만 신경 써주다가 우리 애들 마음에도 상처가 생겼잖아. 우리 애들이 괜히 그러겠어? 걔네도 동석이한테 자기 것들을 빼앗긴 것 같으니까 어린 마음에 더 그러는 거 아니야? 난 내 자식들 마음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해. 계속 이럴 바엔 우리 그냥 동석이 내보냅시다. 이대론 가족들 사이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겠어. 고모부의 말은 제게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고모는 고모부의 말에 펑펑 우시더군요. 저는 두 분의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의 불청객으로 남아 고모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는 짐가방을 든 채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죠. 고모, 고모부, 그동안 친자식도 아닌 절 여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절 내보내시기 전에 저는 제 스스로 서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요. 제가 서울에 남아있으면 두 분께 마음의 짐이 될 것 같아서요. 이젠 두 분께 더는 누가 되지 않게끔 혼자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 더는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새벽의 찬 공기와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외로움에 한기가 몰려오더군요. 저는 돈을 아끼려 일부러 대중교통을 타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겐 이젠 시간이 많았으니 저는 천천히 걸어 몇 시간에 걸쳐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제 전화는 고모와 고모부의 부재중 전화로 가득해졌지만 전 두 분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든 서울이 아닌 지방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전 휴대폰 번호부터 먼저 바꿀 생각이었죠. 하지만 전 집을 나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결국 고모 손에 끌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동서가, 고모? 고모는 고속버스 터미널의 매표소 앞에서 절 발견하고는 불이 나게 달려오시더군요. 너무 놀란 마음에 전 고모를 바라봤는데 고모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며 엉엉 울고 계셨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가 편지에 서울을 떠난다고 써놨잖아. 혹시나 해서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경찰에 신고하고 사방팔방 널 찾아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아냐고. 나 어제 우리가 했던 말 전부 들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집을 나온 거지? 죄송해요. 전 그냥 제가 그 집에 너무 폐가 되는 것 같아서. 폐는 무슨 폐야. 이 엄마를 두고 어딜 가려고. 넌 조카가 아니라 내 자식이야. 내 배 아파 낳진 않았어도 내 아픈 마음으로 낳은 내 자식. 얼른 집에 가자. 손 찬 것 좀 봐.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추웠을까. 고모는 저를 조카가 아닌 자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모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돌아간 집에서 굉장히 의외의 모습의 고모부를 보고 말았어요. 동석이 너, 이놈의 자식. 고모 손에 이끌려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사촌들과 고모부의 싸늘한 눈빛을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저는 고모부가 다시 돌아온 저를 반기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내심 제가 제 발로 사라진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모부는 돌아온 저를 보자마자 제게 달려와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어디 아직 15밖에 안 된 놈이 집을 나가? 우리 얘기를 엿들었으면 차라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대들기라도 할 것이지. 어른들 속을 썩이려고 아주 작정했어? 한 번만 더 이런 짓거리 해봐. 그땐 진짜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이 고모부한테 맞을 줄 알아. 고모부도 절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셨잖아요. 저 때문에 가족들 사이가 엉망진창이 됐다면서요. 그래, 어젠 내가 네 고모랑 싸우다가 술김에 말이 좀 심했어.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자꾸만 서로 틀어지는 너희들 사이가 답답했고 그걸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애꿎은 너한테 원망의 화살을 보내던 내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 그런데 어제 네가 남긴 편지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넌 보호받아야 할 어린애인데 어른이 돼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옹졸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내가 네 편지를 읽고 얼마나 사무치게 후회하며 울었는지 모른다. 오늘 하루 종일 출근도 못하고 네 고모처럼 너만 쫓아다녔어. 동서가 세 자식 중 넌 내 가장 아픈 손가락이야. 이 고모부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2번 다신 어디로 떠날 생각하지 말거라. 부탁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게 화를 내던 고모부는 이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애원하는 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고모부는 제가 철이 든 이후 처음으로 절 안아주셨어요. 고모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저는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죠. 그땐 미처 깨닫지 못했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고모부는 행동만 저를 차갑게 대했을 뿐 뒤에서는 묵묵히 절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셨더군요. 제가 먹고 입는 거, 피아노를 비롯한 각종 제 학원비, 넉넉했던 용돈, 그 모든 것들을 군말 한 번 없이 모두 내어주신 분이 바로 고모부였으니까요.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집안 분위기에 고모부는 날이 갈수록 그저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평화로웠던 고모부의 가정에 불청객인 제가 끼어든 후로는 매일같이 집안에 싸움이 났으니까요. 당신의 자식들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때문에 불편해하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고모부의 마음도 편치 않았겠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촌들은 뻘쭘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사촌들을 보며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확실히 말해두마. 동석이는 너희랑 똑같은 나랑 니들 아빠 자식이고 너희들한테도 사촌이 아닌 형제야. 그러니 앞으로 더 이상 동석이를 형제가 아니라고 괴롭히고 차별할 생각 마라. 동석이 너도 마찬가지야. 더는 네 형이랑 싸우지 말고 앞으로 또 한 번만 더 형제 간에 서로 싸우면 그때 나의 너희 셋 다 내쫓아버릴 거야. 알았어? 그날 이후 누나와 형은 정말로 더 이상 저를 흘겨보지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누나가 말해주길 제가 가출을 결심했을 정도로 힘들어했었는지 미처 몰랐다고 하더군요. 형은 고모가 제 편만 드니 엄마를 뺏긴 것 같아 괜히 더 제가 미웠고요. 어렸을 때 자리 잡았던 마음속의 못마땅함이 시간이 흐르며 너무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악감정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날 제 가출 소동은 고모부뿐만 아니라 2사람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준 모양이었어요. 저를 많이 괴롭혔었던 형은 한동안 어색해하며 저에게 말도 걸지 않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다리를 접질러 깁스를 하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등교를 하는 길에 대뜸 형이 제 가방을 빼앗아 들지 뭐예요? 제가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보자 형은 머쓱한 표정으로 툴툴댔죠. 뭐 예전에 네가 내 가방 많이 들어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대신 들어준다는데 불만 있냐? 칠칠 맞게 밖에서 넘어지고 다니기나 하고 다리 다쳤을 때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넌 어렸을 때부터 애가 기본적인 상식이 없냐? 이후에도 형은 제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등하굣길에 제 가방을 매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학교에서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절 괴롭히려는 제 동급생을 발견하고는 냅다 달려와 으름장까지 놓더군요. 야, 너 미쳤냐? 이게 감히 누구 동생한테 삥을 뜯으려고 해? 너 앞으로 내 동생 괴롭히기만 해?
형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 동생이라고 말해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워낙 사이가 안 좋았던 터라 형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천히 아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 누나와 사이좋게 식탁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설거지를 하자고 친남매처럼 투덕거리기까진 2년이란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죠. 어렸을 때 많이 싸웠던 형제들이 커서는 우애가 더 깊다더니 우리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그렇게 우리 삼남매의 성장통과 질풍노도의 시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고모와 고모부를 어느새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비로소 저는 그 집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던 거죠. 당시에도 저는 여전히 열심히 피아노를 치다가 나중엔 아버지 인맥으로 유명한 분에게 개인 과외까지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저를 불러 이렇게 물으셨죠. 동서가, 네 과외 선생님이 나한테 넌지시 말씀하시더구나. 널 독일로 유학 보내는 건 어떠냐고 말이야. 유학이 앞으로 네 음악 인생에 아주 큰 공부가 될 거라고. 너만 좋다고 하면 이 엄마가 그 유학 보내주마. 동석이 네 생각은 어떠니? 안 그래도 저도 유학을 가고 싶었던 터라 전 어머니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내내 콩쿠르를 나가 상을 휩쓸며 유학 준비를 했고 어른이 된 후엔 독일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길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때 몰랐습니다. 유학길에 오른 그날부터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제가 외국을 떠돌며 살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타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무척이나 고됐습니다. 아무리 언어를 배워갔다지만 막상 현지에 나가니 한계에 부딪혔고 피아노 연습과 더불어 언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전 아주 오랜 시간 노력을 해야 했죠. 우리 동석이 잘하고 있지? 이 엄마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 다음엔 언제 나오니? 2달 뒤에요. 그럼 이번엔 얼마나 한국에 머물다 갈 거야? 아마 1달은 좋게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그렇게 길게? 여보, 동석이가 이번에 나오면 1달이나 한국에 있을 거래요. 어? 전화 바꿔달라고요? 동석아, 잠깐만. 네 아버지가 전화 바꿔달란다. 동석아, 아버지다. 1달이나 있다 간다고? 안 되겠다. 네 누나랑 형한테도 얘기해서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좀 빼놓으라고 해야겠어. 우리 여행 가자, 여행. 뭐부터 준비해야 되지? 바다가 좋냐, 산이 좋냐? 그냥 둘 다 가버리자. 아, 아버지, 너무 들뜨신 거 아니에요? 들뜨다 마다. 우리 막내가 온다는데 이 아버지가 신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동서가 너무 보고 싶구나.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하던 부모님과 형제들을 보며 전 힘을 얻었어요. 가족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힘든 유학길을 진즉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피아니스트 활동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소속이 되기도 했고 조금 인지도가 쌓인 뒤엔 개인 연주회를 열기도 하며 바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니 세상엔 너무도 많은 천재와 실력자들이 우글거리더군요. 저도 저 나름대로 상도 많이 받고 주위에서 인정도 받던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해가 지날수록 절 불러주는 곳은 적어졌고 제가 설 수 있는 무대 또한 줄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긴 해외 생활에도 지치며 앞으로의 제 진로에 대해 수없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네, 아버지. 당시 미국에 있던 전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앞으로의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의 충격적인 소식을 제게 안겨주었죠. 동서가, 너 한국으로 좀 들어와야겠다. 아버지, 지금 우세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네 엄마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 거라는구나.
폐암 말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긴 해외 생활을 하는 동안 아직 어머니께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뇨. 어머니의 암 선고 소식을 듣고 저는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고민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의 모든 활동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고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다른 가족들 곁에 쭉 머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어머니의 나이가 있어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크게 권하지 않았다더군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어머니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하신 후였습니다. 오랜만에 뵌 어머니는 이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헬쑥해져 있었죠. 전 그런 어머니를 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가 어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터뜨렸어요. 우리 동석이 왔어? 아이고, 다 큰 놈이 왜 이렇게 어린애처럼 울어? 잘 왔다, 잘 왔어. 네 엄마가 널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했다. 그래, 한국에 아주 들어온 거라고? 네, 당분간 일 구하는 건 조금 미루고 어머니 곁에 있으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족 곁이 최고지. 네 엄마만큼 이 아버지도 네가 돌아와서 기쁘구나.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계시던 아버지도 저녁에 집에서 만난 누나와 형도 절 무척이나 반겨주었습니다. 누나는 절 끌어안으며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이후 전 매일같이 어머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던 누나와 형도 매일같이 어머니를 보러 병원으로 오더군요.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지만 눈치껏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함께 어머니의 회복을 간절히 빌었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기도를 올리게 된 데는 아주 큰 반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형,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들은 자기 경험도 빗대서 얘기하고 한다던데 형도 막 자기 얘기하고 그래? 학창시절에 껌 좀 씹었다는 얘기도 했어? 야, 조용히 안 할래? 그건 교회에서 내 일생일대의 비밀이거든? 그건 바로 어릴 적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형이 신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 교회의 부목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형을 볼 때마다 놀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형과 누나네 조카들도 형수님과 형네 조카도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기적처럼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랬지만 어머니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자 매일같이 어린애처럼 어머니 옆에서 조잘댔죠.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제 대학 입시곡 들려드렸던 거, 그때 어머니가 곡이 너무 아름답다면서 곡명을 물어보셨잖아요.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친 곡의 곡명까지 물어보신 거요. 그랬지. 선율이 서글프면서도 아름다운 게 아주 내 마음을 울렸어. 곡명이 뭐더라. 분명 그때 네가 알려줬었는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6번 고별 1악장이에요. 1년이 넘게 그 곡만 쳐서 그런지 그 곡은 눈을 감고서도 지금도 칠 수 있어요. 그래 맞다. 그랬다. 고별이라. 참으로 그 곡에 어울리는 제목이었어.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말을 잇는 걸 힘들어 하셨는데 생명의 불꽃이 자꾸만 위태로워져 가는 어머니를 보며 전 병실을 빠져나와 매번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이 넘었을 때쯤 전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잊지 못할 선물을 해드려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해외에서 알게 된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계획을 이야기하며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게 2주 뒤 전 아버지께 전화해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아버지, 퇴근하셨어요? 동서가 퇴근하고 네 엄마한테 가려고 한다.
예전에 매번 네 엄마 옆에 붙어 있더니 요즘엔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집에도 잘 없고. 아, 사정이 있어서요, 아버지. 제가 병원에 부탁해 둘 테니까 내일 저녁 7시쯤 어머니 모시고 잠깐 어디로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이후 저는 누나와 형에게도 다음날 똑같은 시간과 장소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음 날이 되기를 기다렸죠. 이게 다 뭐니? 아, 오셨어요? 거기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차례로 앉으세요. 다음 날 제가 보낸 주소로 찾아온 부모님과 제 형제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제가 가족들을 부른 장소는 작은 크기의 콘서트홀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바로 저의 단독 연주회였어요. 관객은 단 4사람,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누나와 형이었죠. 저희 가족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연주회를 열기 위해 전 2주 동안 벼락치기 연습과 준비를 했던 겁니다. 제가 10대였던 시절 이후 아주 오랜만에 제 무대를 보게 된 가족들은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착석한 후 단정한 연주자복을 빼입은 저는 조명이 켜진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저를 보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애틋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저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 가족들에게 말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중에서도 특히 절 제일 먼저 가족으로 품어주셨던 어머니께 이 무대를 바칩니다. 제 연주를 듣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아픔이 조금이라도 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제 피아니스트로서의 인생의 길을 열어준 건 다름 아닌 어머니였어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 마음을요.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 피아노 선율에 마음을 담아 흘려보내는 일을 통해서 말이에요. 어머니, 오늘 이 연주엔 어머니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함을 담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제 마지막 선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어머니와 가족만을 위한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반 한음 한음을 누를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가볍게 살랑이는 선율에선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거칠고 난해해지는 곡의 클라이맥스에선 지치고 힘들었던 나날에 대한 슬픔을 몰아넣어 연주했죠. 서글픈 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곁눈질로 본 객석의 가족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곡을 들은 어머니께선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어요. 동서가. 그 곡은 바로 베토벤의 고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저의 대학 입시곡 말이죠. 저는 어머니를 따라 터지려는 울음을 꾹 참고 끝까지 연주를 마쳤어요. 연주가 끝난 제 얼굴은 끝내 참아내지 못했던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는 엉망이 된 얼굴로 조명 아래에 서서 가족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들에게로 향한 절, 어머니는 꼭 안아주셨죠. 고맙다, 고마워, 내 아들. 내 생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또 없었다. 이 엄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난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어느새 눈물 범벅이 된 아버지 또한 곁으로 다가와 절 안아주며 제 등을 토닥이셨고, 마찬가지로 펑펑 울고 있던 누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은 촉촉하게 젖어든 눈으로 절 보며 이렇게 말하고 미소 짓더군요. 난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날 병원에 양해를 구하고 외출하셨던 어머니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다 같이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암 선고를 받기 전처럼 환하고 기운찬 모습으로 우리와 저녁 식사를 하고 늦게까지 수다를 떠셨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은 벅찬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던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니 언제 그랬냐는 듯 기운을 차리신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기적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무엇보다 우리 동석일 당신 자식으로 품어줘서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좋은 사람과 만나 백년 가약을 맺을 수 있었는지,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행운이었네요. 정선아, 정보가,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동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구나. 너희들의 엄마가 된 건 내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었어. 특히 동서가 부모님을 잃은 널 우리 집으로 데려왔던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 처음 내 손을 잡고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 집에 왔던 네 살결의 냄새, 자꾸 보들어왔던 너의 손,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올려다보던 너의 크고 맑았던 네 눈까지 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널 만나 행복했던 것만큼 너에게도 나와의 지난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얘들아, 앞으로도 형제들끼리 의상하지 말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렴. 참으로 감사한 삶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제가 단독 연주회를 가족들에게 선물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주말의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던 5살의 그날처럼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우리 뒤에 서 있던 매형과 형수님, 조카들을 포함해 우리 가족은 그 누구도 울지 않았어요. 형의 의견으로 이전부터 계속해서 다짐해왔던 한 가지 때문이었죠. 우리가 눈물바람으로 엄마를 보내드리면 엄만 돌아가시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때가 되면 엄마를 웃는 얼굴로 보내드리자.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 곁을 떠나실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께서 완전히 숨을 거두신 뒤 우리는 형이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해드렸습니다. 눈을 감고 계신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해 보이셨죠. 시간이 흘러 전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것도 연주회를 하며 사는 것도 좋지만 전 무엇보다 저와 같은 꿈을 꾸는 학생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꽃피울 일만 남은 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교육에 매진하고 있죠. 학생들이 언젠가는 저처럼 혹은 저보다 더 뛰어나게 아주 오래도록 피아니스트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은 5 식구가 살던 그 집에서 아버지와 저 둘이서만 살고 있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누나와 형은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맞춰 자신들의 가족들과 집으로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전 가족들의 잔소리에 시달리고 있어요. 동석이 넌 30대 후반이나 됐으면서 아직 여자친구도 없어? 뭐 누가 물어보면 전 피아노랑 결혼했어요. 이럴래? 아이, 누나 그만해. 제가 얻고 싶어서 얻겠어? 당사자인 제가 제일 속상할 거야. 동석이 너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냐? 이상하다. 외모가 좀 빠지는 외모인가? 이 아버지가 중매 한번 서줘? 도련님, 귀에서 피 나오겠어요. 우리 도련님 힘내세요. 그래 처남. 원래 가족들이 모이면 노총각이 화살바지가 되는 법이야. 아빠, 노총각이 뭐야? 외삼촌처럼 오래도록 결혼을 못한 사람을 노총각이라고 해. 그만. 다들 당사자 앞에서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형,
나 하나도 안 속상하거든?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을 뿐이거든. 그리고 아버지, 저 그렇게 빠지는 외모 아니거든요? 저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장가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매형, 전 여태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안 한 겁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들 제 결혼에 그만 신경 좀 끄세요. 요즘 저희 가족들은 최대 관심사가 바로 제 결혼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발끈할 때마다 가족들은 놀리는 재미가 있다며 깔깔거리곤 하죠. 그 옆에서 조카들은 이유도 모르고 따라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요.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재밌어하는 건 바로 저희 형과 매형이랍니다. 성격이 잘 통하는지 두 사람은 아주 쿵짝이 잘 맞더군요. 덕분에 저는 악당 같은 형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늘어난 느낌이에요. 그래도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딛고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저희 어머니의 첫 번째 기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안부 인사 겸 작은 진심을 전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 어머니께 짧은 편지를 올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저와 우리 가족들은 보시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도 다른 가족들처럼 제 결혼을 걱정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지 마세요. 다만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처럼 강직하고 따뜻한 여성분을 만나길 말이죠. 제가 눈이 높은 건지 아직 제 짝을 못 만난 건지 그런 인연을 만나기가 쉽진 않지만은요. 어머니가 5살이었던 절 이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결국 친척들 중 아무도 절 보살피려 하지 않아 전 아마 보육원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피아니스트로서의 삶을 살 수도 없었겠죠. 어머니는 언제나 제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남아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지금의 제 삶 또한 없었을 테니까요. 어머니, 오래전 그날 절 자식으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더없이 소중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전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어머니처럼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모두들 부모님의 은혜 아래에서 행복하세요.